2019년 5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는 모습. 그 이름은 고유정. 대중의 뇌리에 그녀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잔혹하게 훼손하고 바다와 육지 곳곳에 유기한 범죄자로 각인되었죠. 언론은 연일 그녀의 행적과 범행 수법을 보도하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검찰이 그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건의 살인이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전 남편 살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과 석 달 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살 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였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살인 혐의. 오늘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쏟아지는 추측의 파도를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법정의 기록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혐의 중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약 석 달 전인 2019년 3월 2일, 청주의 한 아파트였죠. 그날 아침 10시경, 현 남편은 자신이 자고 있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붙어있던 방. 그는 4살 배기 아들 비군과 함께 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잠에서 깬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옆에서 엎드린 자세로 침대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져있는 아들이었어요. 코와 입 주변에는 이미 붉은 혈흔이 번져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거실로 뛰쳐나왔고 주방에 있던 고유정에게 119 신고를 외쳤습니다. 고유정은 10시 13분경 119에 자고 있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시반이 형성된 상태, 명백한 사망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어요. 집안에는 아버지, 의붓어머니 고유정, 그리고 피해 아동 단 3명뿐이었죠. 사건 당일 고유정은 감기 기운이 있어 다른 방에서 따로 잤고 현 남편과 아들 비군 단둘이 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 이른바 포압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죠. 아버지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체구가 왜소했던 아들을 눌러 질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 그렇게 1차 수사는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5월 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청주 아파트에서 아들을 잃은 남편으로 하여금 3월 2일의 그 아침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내 아들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2달 전의 비극이 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것이 고유정의 치밀한 계획살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녀를 기소합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범행 동기는 복수심이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2018년 10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겪었죠. 검찰은 고유정이 이 유산의 원인을 남편과의 다툼 탓으로 돌렸고 그럼에도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의 친아들 비군만 챙기는 모습에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유산 직후 작성된 격한 감정의 글들이 남아있었어요.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정말 이 정도면 쓰레기 아니니. 그리고 너 상상 이상으로 무너뜨리고 떠나주마. 검찰은 이 복수의 대상이 남편이 가장 아끼는 존재, 바로 의붓아들 비군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재구성한 범행 방식은 이랬죠. 먼저 남편을 완벽하게 잠재워야 했어요. 고유정은 유산으로 힘들어하던 2018년 11월 1일 불면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독세핀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죠. 사건 전날 밤인 3월 1일 고유정과 남편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때 미리 가루로 만든 수면제 불상량을 남편이 마실 찻잔에 몰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약효로 깊은 잠에 빠지자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던 고유정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남편과 아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엎드려 자고 있는 4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몸무게로 제압한 뒤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침대의 정면으로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약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것이 검찰이 제기한 두 번째 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전모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현 남편에 대한 복수, 범행 방식은 수면제를 이용한 완전 범죄 시도. 이제 법원은 이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진실인지 아니면 정황에 근거한 추론에 불과한지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형사재판은 의심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쌓아 올린 계획살인의 증거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였던 수면제였어요. 남편의 모발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독세핀의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법원은 언제 투약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발 감정은 약물이 체내에 들어온 시점을 정확히 3월 1일 밤으로 특정하지 못했어요. 모발 길이를 토대로 약 4, 5개월 이내라는 넓은 범위만을 증명할 뿐이었죠.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제시합니다. 남편은 아들의 사망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었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응급구조사 출신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만약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 그가 집안에 있던 고유정의 독세핀을 발견하고 스스로 복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이상 3월 1일 밤 고유정이 차에 약을 탔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아닌 추론의 영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알리바이에서 발생했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유정이 범행 추정 시각인 새벽 2시 35분경 자신이 자던 방에서 나와 아이와 남편이 자던 방을 지나 안방에 있는 데스크톱 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핵심 정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완도 제주간 여객선 관련 블로그를 검색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기록이었죠. 이는 감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계속 잤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이 증거는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항소심 법정에 출석한 디지털 증거 분석가는 1심의 분석이 오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새벽 2시 35분이라는 시간은 고유정이 PC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그녀가 봤다고 추정되는 그 블로그 게시물이 작성된 시간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죠. 고유정이 범행 시간에 깨어 안방까지 이동했다는 검찰의 가장 강력했던 증거가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물론 새벽 4시 48분경 2, 3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은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잠결에 잠깐 깨어 휴대전화를 만진 통상적인 행동의 범주로 봤죠. 마지막 쟁점은 사망 원인이었어요. 법의학자들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 발견된 다발성 점출혈을 근거로 지속적인 외부 압력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즉, 누군가 고의로 눌렀다는 소견이죠. 아버지가 잠결에 뒤척이다 4살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하는 포압사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과 같은가? 법의학자들 역시 사고의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는 못했죠. 여기에 2심 재판부는 1심이 주목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실을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감기에 걸려 있었고 청주에 오기 직전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어요.
이 약에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나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성분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죠. 또래보다 체구가 왜소했던 4살 아이, 감기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라면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몸으로 압박했을 때 혹은 아이 스스로 부드러운 친구의 얼굴을 파묻었을 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질식에 이를 사고의 가능성은 없는가. 법원의 결론은 그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였습니다. 수면제 투약은 시점이 불명확하고 범행 시각 알리바이는 분석 오류로 증명되지 못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의적 살해 외에 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유죄의 심증은 차고 넘쳤지만 물증의 고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져 있었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합니다. 그렇게 의붓아들의 죽음이 사고로 묻히고 있던 2달 뒤, 2019년 5월 고유정은 제주도에 있었죠. 이번 무대는 그녀의 전남편 D씨와의 만남이었어요. 2017년 이혼한 2사람 사이에는 아들 이군이 있었죠. 이혼 당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졌지만 아버지인 D씨에게는 매월 2차례 아들을 만날 면접 교섭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혼 직후부터 갖가지 이유를 내면서 D씨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죠. 판결문에 따르면 그녀는 재혼한 현남편을 아들 이군의 친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들이 현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전남편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죠. 실제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현남편의 성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그는 법원에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죠. 몇 차례의 법원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버티던 고유정은 결국 2019년 5월 9일 법원의 조정 절차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 2019년 5월 25일 아들을 D씨에게 보여주라는 강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남편 D씨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2년 만에 아들이 친부를 만나게 되면 현남편을 친아빠로 알던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전남편의 존재가 자신의 재혼 생활에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고유정이 이 법원 조정을 받고 나온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해물이 된 전남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의붓아들 사건과 달리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고유정의 계획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범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 조정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16일 사이 그녀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에서 시작되죠. 졸피뎀 수면제, 피해자를 제압할 약물을 검색했습니다. 키즈펜션 CCTV, 제주 키즈펜션 무인, 범행을 실행할 타인의 시선이 없는 장소를 물색했죠. 혈흔 지우는 법, 범행 후의 흔적을 지울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검색어들, 대용량 믹서기, 곰솥, 김장 비닐 매트,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이 검색어들은 이미 살해를 넘어 그 이유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K 여객선 갑판. 범행 장소를 떠나 증거를 은닉할 동선까지 완벽하게 설계했죠. 검색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5월 17일 그녀는 청주의 한 의원을 찾아가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졸피뎀 7정을 처방받습니다. 같은 날 검색했던 조건과 일치하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시의 한 무인 단독 키즈 펜션을 5월 25일로 2박 3일 예약합니다. 5월 18일 그녀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고 완도항으로 가 검색했던 바로 그 K 여객선에 차를 싣고 제주로 입도하죠. 5월 20일 그녀는 전남편 D씨에게 문자를 보내요. 제주 일정이 생겼다.
청주보다 제주에서 만나는 게 아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 면접 교섭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둔 그 펜션으로 유인한 거죠. 5월 22일 제주의 한 마트에서 범행 도구들을 구매합니다. 락스, 펑크린, 고무장갑, 수세미, 표백제, 그리고 김장용 대형 비닐봉투,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될 흉기까지 구입해 차량에 실어둡니다. 이틀 뒤인 5월 24일 그녀는 친정에 들러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두었던 곰소 2개와 핸드믹서기를 수령해 차에 실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5월 25일 범행 당일 고유정은 아들과 함께 전 남편 D씨를 만납니다.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본 세 사람. 고유정은 D씨의 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두게 한 뒤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D씨와 아들을 함께 태워 예약된 펜션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저녁 식사로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 먹어요. 법원은 고유정이 이때 미리 준비한 졸피된 불상량을 카레에 몰래 이석하여 D씨에게 먹였다고 판단했습니다. D씨가 약효로 서서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 이르자 그녀는 아들 이군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며 놀이방으로 보내죠. 게임하고 있어. 밖으로 나오지 마. 그리고 저녁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아들이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고유정은 거실과 주방 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D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살해 직후 그녀는 사체를 욕실로 끌고 가 샤워기를 틀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계속 물을 뿌리는 한편 펜션 다이닝룸과 주방, 거실, 현관에 비산된 엄청난 양의 혈흔을 락스와 세제로 청소하기 시작하죠. 다음 날인 5월 26일 고유정은 아들 이군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펜션으로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5월 27일 퇴실할 때까지 펜션 욕실 안에서 미리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공업용 줄톱을 사용하여 사체의 팔, 다리, 머리 등을 절단합니다. 절단된 사체는 비닐에 나눠 담기고 재차 준비해둔 곰소 2개와 종이 박스에 담겨 그녀의 그랜저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5월 28일 그녀는 대형 캐리어를 추가로 구입해 사체 일부를 옮겨 담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30분 제주도항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자신이 검색했던 바로 그 K 여객선에 승선합니다. 밤 9시 29분경 그녀는 차량에서 사체가 담긴 캐리어를 객실로 가져왔다가 다시 5층 우측 후미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캐리어에 담겨있던 사체 일부를 총 5회에 걸쳐 검은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육지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김포에 있는 친정 소유의 아파트로 향하죠. 그 아파트에는 그녀가 제주로 떠나기 전 미리 준비해둔 목공용 테이블 전기톱이 배송되어 있었어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유정은 그 아파트에서 방진복을 착용한 채 전기톱을 사용하여 차에 남아있던 사체를 추가로 절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훼손된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2회에 걸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인정한 전남편 살해 및 사체 손괴 은닉 사건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6월 1일 그녀가 긴급 체포되었을 때 고유정이 내놓은 주장은 이 모든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녀의 주장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죠. 펜션에서 전남편 D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싱크대에서 아들에게 줄 수박을 썰던 중이었는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흉기로 그를 우발적으로 찌르게 됐다. 즉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의한 사고였다는 거죠. 그러나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는 모든 재판부는 고유정의 이 주장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 산산조각 난다고 봤죠. 첫째, 졸피뎀이었어요. 고유정의 그랜저 차량에서 발견된 담요에서는 피해자 D씨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 감정 결과 바로 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문했죠. 고유정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성폭행 가해자입니다. 그런 가해자가 왜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했는가? 이는 그녀가 범행 직전 청주 불면증 처방을 검색하고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둘째, 혈흔 형태였어요. 만약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혈흔은 저항이 일어난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펜션의 혈흔은 달랐죠. 펜션 다이닝 룸에 천장 있고 벽면, 의자, 주방, 거실, 천장, 현관문 도어락에 이르기까지 펜션 내부 거의 모든 공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비산 형태로 발견되었죠. 법의학자들은 이 혈흔이 흉기에 묻은 피가 원심력에 의해 흩뿌려지는 정지 이탈 혈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단 한 번의 찌름이 아닌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수차례 이상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셋째, 치밀한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유정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에서 우발적으로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우발적으로 미리 사둔 곰속과 줄톱, 전기톱으로 사체를 훼손한 뒤 우발적으로 미리 검색해둔 K 여객선 갑판에서 사체를 유기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범행 전에 준비한 도구와 검색 내용이 범행의 결과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는 우발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완전 범죄의 계획 그 자체였죠. 마지막으로 범행 직후의 알리바이 조작이었어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찔러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진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119나 112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5월 27일 사체를 모두 훼손한 뒤 펜션에서 나와 모텔에 입실하죠.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냅니다.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네가 인간이냐. 잠시 후 그녀는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답장을 보내요. 미안하게 됐다. 내 정신이 아니었어. 고소는 하지 말아주라. 이는 겁에 질린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치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스스로 펜션을 떠나 잠적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너무나도 냉정하고 치밀한 살인범의 은폐 시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그녀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죠. 피고인은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순 없지만 그녀를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이 빠뜨렸던 범행도구, 즉 그랜저 차량과 쇠톱, 전기톱, 캐리어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죠. 2020년 11월 5일 1심에서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이 사건의 마지막 법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는 유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이로써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법적 신분은 확정됐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법적 혐의는 최종적으로 벗게 됐죠. 법원은 오직 증거로만 말합니다. 여론의 분노나 국민적 의심이 아닌 법정에서 검증된 증거만이 판결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줬죠. 하나의 판결은 압도적인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의 치밀한 사전계획,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 펜션 전체를 뒤덮은 공격의 흔적,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냉정한 문자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 계획살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판결은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죠. 그토록 강한 유죄의 심증에도 불구하고 그 심증을 확증으로 바꿔줄 증거의 고리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끊어졌습니다. 수면제 투약 시점은 특정되지 못했고
가장 유력했던 알리바이는 분석 오류로 판명되었으며 사고의 가능성을 0%라고 누구도 단언하지 못했죠. 끔찍한 범죄의 실체와 그 실체를 100% 규명해야 하는 법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판결입니다.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심만으로 단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무겁고도 차가운 질문을 남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